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업재무 9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 강의는 CAPM인데요. CAPM은 그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APM을 다루기 전에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리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자본 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본 예산이라는 것은 실물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사결정 기법은 단계를 한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투자 기회를 탐색하는 거고, 두 번째가 괜찮은 투자 기회가 있으면 이제 현금 흐름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안의 경제성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안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 중에서도 현금 흐름의 측정과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경제성 분석 기법에는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수년제가치법, 내부수익률법이 있다.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이익률법은 전통적 기법이라고 해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수년제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과학적 방법이다. 그 중에서도 내부수익률법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년제가치법이 가장 우수한 평가 방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수년제가치법이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할 거고요. 위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위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구체적인 값으로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을 공부하고요.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주식을 투자할 때도 한 종목에만 투자하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는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삼성전자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전, 또 휴대폰, 이렇게 해서 여러 분산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위험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분산 투자로 제거될 수 있는 위험과 그렇지 않은 위험이 있는데, 제거되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 그렇지 않은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체계적 위험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로 베타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베타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식이 바로 CAPM이에요. 그것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학습 목차도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위험의 의미와 종류, 위험의 측정,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그리고 CAPM, 이렇게 5개의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험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죠. 재무관리에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수익,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해서 앞으로 들어올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의 변동성을 위험이라고 해요.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위험이 큰 사업에 어떤 것이 있을까? 원양업과 석유 시추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이 큰 사업의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면은 크게 벌지만 안 되면은
완전히 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죠. 그러면 반대로 위험이 작은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슈퍼마켓 이런 거죠. 슈퍼마켓은 잘해봐야 그 슈퍼마켓 안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망해도 원양업이나 석유시추사처럼 망한 일은 없어요. 그 슈퍼마켓에 남아있는 라면이나 음료수나 이런 건 다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장사가 잘 안 돼도 나중에 그거를 팔 수는 있으니까 완전히 손실을 보는 일은 없죠. 또 유통업도 그렇고 생필품 사업 또 전기가스업도 마찬가지죠. 전기료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전기는 쓰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위험이 작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을 종류별로 한번 나눠볼까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경영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유 시추 사업의 경우에는 슈퍼마켓보다 위험이 더 커요. 그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은 바로 경영위험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경영위험이.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 어떤 게 있겠어요? 석유 시추 사업도 그렇고 원양업도 그렇죠. 원양어선이 비싸니까. 또 자동차 회사도 좀 설비 투자 규모가 크죠. 그러니까 그것도 경영 위험은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석유 시추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어도 한 회사는 부채를 사용하지 않고 한 회사는 부채를 사용한다고 해봅시다. 부채를 사용하면은 이 회사는 매년 일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그러면은 불황이 났을 때도 무조건 지급해야 돼요. 지급하지 못하면은 부도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채를 쓰면은 불황이 났을 경우에 부도날 수도 있네요. 그게 재무위험이에요, 이거는. 부채를 쓰지 않으면은 배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냥 있다가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면은 배당을 해주면 되죠. 그렇지만 이자가 지급이 안 되면은 부도가 나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재무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위험이 크면서 재무위험도 큰 거는 이런 거겠죠. 석유 시추 사업을 하면서 돈은 부채를 엄청 많이 썼다. 그러면 경영위험, 재무위험 다 큰 거예요. 슈퍼마켓을 하면서 부채를 많이 썼다. 그거는 경영위험은 작으나 재무위험은 큰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그 결과를 확률과 함께 나타내서 표로 만든 게 확률분포표예요. 확률분포표.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해서 120만 원이 되거나 110만 원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120만 원이 됐을 때는 수익률이 20%죠. 110만 원이 됐을 때는 수익률이 10%예요. 이렇게 나타날 확률이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확률 2분 각 나타날 상황, 수익이 120으로 나타날 상황 2분의 1, 수익이 110으로 나타날 상황 2분의 1. 그래서 20%의 수익률이 2분의 1의 확률로 10%의 수익률이 2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확률 분포표예요. 이런 거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그 나온 것에 곱하기 10을 해서 수익률을 주겠다. 그러면은 주사위 눈금이 1 나올 수 있고 2 나올 수도 있고 3, 4, 5, 6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의 확률은 얼마예요? 6분의 1. 이것의 확률도 6분의 1. 이것의 확률도 6분의 1. 6분의 1이 6개 나오고
눈금이 1 나왔어요. 눈이. 그럼 10%. 2가 나왔어요. 20%. 3이 나왔어요. 30%. 이런 식으로 쭉 확률과 나타날 상황을 표로 나타내는 게 이제 확률 분포표죠. 이럴 때 이런 확률 분포표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평균과 분산입니다. 평균과 분산. 여기서 평균이라는 것은 확률 분포의 기대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2분의 1의 확률로 10% 그리고 2분의 1의 확률로 20%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2분의 1 곱하기 20 해서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으로 15%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를 설명을 하는데 먼저 분산을 설명을 할까요? 분산은 실제로 나타나는 값은 10과 20이죠. 그런데 평균은 15 아닙니까? 그럼 이것과 이것이 여기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은 마이너스 5가 떨어져 있고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건 플러스 5가 떨어져 있죠. 이거를 그냥 더하면은 제로가 돼버리니까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25가 되고 여기도 25가 되죠.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25 또 2분의 1 곱하기 25 하면은 25가 되죠. 이거는 떨어져 있는 단위가 퍼센트인데 제곱을 했으니까 퍼센트의 제곱이 돼요. 그렇죠? 퍼센트의 제곱. 이것을 분산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애초에 측정 단위 퍼센트와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제곱근을 씌워요. 그래서 루트 분산을 우리는 시그마 제곱으로 나타내요. 요거는 평균은 ER로 표현하고 expected return. 시그마 제곱을 제곱근을 취하면은 시그마가 돼요. 이걸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이거는 5%예요. 즉 10%, 20%가 평균 15%로부터 각각 5%씩 떨어져 있죠. 그것을 바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나 분산이 크면은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A 상품과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B 상품을 보면은 이게 더 변동성이 크죠.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잖아요. 이건 조금 폭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이 위험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와 분산이 다 커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보통 이성적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기대값, 기대 수익이라고 하는데 기대 수익이 큰 거는 좋아해요. 그렇지만 위험이 큰 거는 싫어해요. 이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투자안을 선택하면서 두 개가 평균이 같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위험이 작은 투자안을 선택하죠. 두 개 위험이 같다? 평균이 큰 투자안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지배 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dominance principle이라고 해요. dominance principle.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분석을 하면은 이렇게 그리면은 이쪽에 위험,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표시하고 여기에 기대 수익을 나타낸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을 놓고 A와 B 중에 어느 걸 선택해요? 이거는 위험이 똑같죠. 그런데 A가 기대 수익이 더 커요. 그러니까 A가 B를 지배합니다. 그럼 B와 C를 비교해봐요. B와 C 중엔 어느 게 좋아요? B의 C 기대 수익은 똑같지만 평균값은 똑같지만 C가 위험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C를 선택을 하죠. B와 C 중에서.
그리고 C와 D를 놓고 봅시다. C와 D를 놓고 보면은 위험은 똑같은데 기대수익이 D가 더 크니까 D가 선택이 되어지는 거죠. C와 D는 D가 선택이 되고 B와 C에선 C가 선택이 돼요. A와 D 중에서 D가 선택이 되고.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서는 이게 가장 좋네요. 위험도 작고 기대 수익률이 크고. 그러니까 제일 선택이 되겠죠. A, B, C, D처럼 이렇게 평균이나 분산 둘 중에 하나가 같은 값이면은 비교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만약에 A와 C를 놓고 비교해봐요. A와 C. 그럼 이 중에 어느 걸 선택하냐? A와 C. 이거는 A는 위험이 기대 수익이 커서 선택을 하려고 했더니만 위험도 커요. C를 선택하려 했더니 위험이 작아서 선택하려 했더니 이건 기대 수익이 작네요. 그러면은 A와 C 사이에서는 지배관계가 없다고 해요. 그럼 A와 C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냐? 그거는 이제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결정을 해요. A는 위험이 크긴 하지만 높은 기대 수익률을 얻어보자 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고, C라는 사람은 나는 위험 싫어. 위험이 기대 수익이 작더라도 안전한 데다 투자할래. 이런 사람은 C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배관계가 없으면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한 종목씩 투자했을 때 얘기고요. 포트폴리오는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에 다 계란이 깨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산 투자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위험이 줄어드는 것을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분산 투자 효과라고 합니다.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떤 위험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어떤 위험이 줄어드냐면은 그 개별 기업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LG 화학에 투자를 하고 또 현대자동차에 투자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안 팔려.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그 손실은 내가 LG화학에다가 투자를 같이 했기 때문에 LG화학은 사드와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에서 이익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사드는 그 기업, 지금 우리 그 사드와 관련된 거는 조금 특수한 상황인데, 왜냐면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도 많고 또 안 받는 기업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지 말고 그 다른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는데, 삼성전자를 투자했는데 그 삼성이 그 임원진이 불법 행위를 해서 잡혀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회사에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회사의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현대차에도 투자를 했다. 근데 현대차는 아무 일도 없다. 오히려 현대차는 더 많이 팔렸다. 이러면은 삼성에서 발생하는 그 특수한 사정으로 생긴 위험을 커버를 해줄 수가 있죠.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효과예요. 그러니까 결국 개별 기업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다른 기업과 섞어 투자해가지고 좀 위험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무리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위험이 있다면은 그것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르면은 주가는 떨어집니다. 또 금리가 내리면 주가는 오르고, 그거는 내가 삼성전자에 사거나 현대차에 사거나 뭐 LG화학을 사거나 아무 데 사거나 다 걸린 문제예요. 금리 문제는. 또 경제 성장률도 수출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이런 거시경제 변수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별 기업 특성과 관련해서 발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투자하는 것보다 거기에 LG화학도 투자하고 또 네이버에도 투자를 하고 여러 종목에 서로 성격이 다른 종목들을 많이 섞어서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럴수록 더 위험은 작아지겠죠. 그렇게 종목을 늘려가면서 위험이 작아지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여기에 이제 종목수예요.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네 종목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나갈수록 위험은 점점 더 이렇게 작아져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어느 수준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요 밑으로는. 그래서 요 높이는 체계적 위험이고요. 요 높이는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은 이렇게 종목수를 늘려가면은 줄어들지 않는 부분은 체계적 위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그 점점 더 종목수를 늘려가다가 코스피에 지금 한 1000개 종목이 있는데 1000개 종목에다가 다 투자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거는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시장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모든 투자 대상에 다 투자를 했다. 그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렇게 많이 투자했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조금씩 투자하면 되죠. 조금씩. 이론적으로는 뭐 아주 0.1%라도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럴 때 0.1원이라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1원이라도. 그래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걸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뭐냐? 그거는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주가지수죠. 그래서 주가지수 변화율이 곧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지수가 예를 들어서 1000포인트였는데 주가지수가 1000포인트였는데 이게 1200포인트로 됐다. 그러면은 20% 주가지수 변동률이 나타난 거죠. 그때 20%가 바로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다 이거예요. 지금은 1000포인트인데 내년에는 1200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장 포트폴리오의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 2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장 포트폴리오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 기업의 주식이 민감하게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베타라는 지표로 나타내요. 베타. 이거를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 지수는 2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은 200만 원에서 240만 원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2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로 상승하면은 주가 지수 변동률. 그것이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라고 했죠. 그게 10%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은 200만 원에서 240만 원이 됐으니까 20%가 오른 거죠. 그러면은 시장 포트폴리오의 2배만큼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감도, sensitivity라고 하는데 이 민감도를 바로 2.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베타는 2.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포털 사이트 가서
삼성전자 이렇게 검색을 하고 삼성전자 기업 분석 뭐 이제 몇 단계를 들어가서 딱 보면은 삼성전자의 베타가 얼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CAPM으로 이제 설명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위험과 수익률의 그 관계가 플러스 관계로 움직이냐, 마이너스 관계로 움직이냐 이런 걸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면은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 높은 수익률을 얻는 거죠. 난 위험을 부담하기 싫다. 이러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낮은 수익률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률은 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려면 위험도 높게 부담을 해야 되고 위험이 낮은 게 좋으면은 수익률이 낮은 데에 만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격언들이 많죠. 우리가 no pain, no gain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수익률을 높게 얻을 수 없다 이거예요. no free lunch 이건 뭐 월가의 그 격언이라고 하는데 공짜 점심은 없다 이겁니다. 뭐든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재무관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No risk, no return.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은 리턴은 이제 수익률이에요. 수익을 얻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든 그 대가를 그만큼 치러야 그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격증도 그렇잖아요. 운전면허증 땄다고 그 큰 돈 벌어요. 운전면허증은 쉽게 따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계사 시험 그 따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거를 딴 사람들은 평생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면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관계로 나타날 거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플러스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바로 CAPM이에요. CAPM은 Capital Asset Pricing Model, 요 앞자를 따서 CAPM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CAPM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CAPM은 바로 그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인데요. 그러니까 플러스 관계로 나타내는 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써보니까 이러네요. ERI는 RF 플러스 ERM 마이너스 RF 곱하기 베타. 이건 B가 아니고 베타예요. 베타. 여기서는 요거는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 요거는 은행 이자율입니다. RF. 여기 RF 있죠? 이것도 은행 이자율이에요. 요거는 마켓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 변동률. 그래서 이 식을 하나 써보면은 이렇게 다시 여기다 써보면은 ERI는 RF 플러스 요 첨자입니다. 미첨자. ERM 마켓의 기대 수익률 빼기 RF 곱하기 베타 I예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RF는 은행 금리예요. 은행에 예금하면은 이자는 확실하게 받죠. 그래서 그 은행 금리는 위험이 확실하게 받는 거는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해요. 은행 금리라고 봅시다. 은행 금리. 요거 두 개 다 설명됐네요. 그 다음에 요 ERM. ERM은 주가 지수
그러니까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가 지수의 변동률로 쉽게 설명을 합시다. 그리고 곱하기 베타. 이 식이 바로 CAPM, 이제 결과 뭐 여러 복잡한 뭐 미분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식인데요. 이 식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이제 노벨상을 받았죠. 우리는 이제 그 식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 이걸 이해해가지고 이용할 수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뭐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컴퓨터 만드는 걸 다 알고 쓰지는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그 CAPM 예제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주가 지수는 2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주가 지수의 아까 예상 변동률이 ERM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10%네요. 그죠? 10%야. 정기예금 금리는 4%래요. 4%. 삼성전자의 베타는 2래요. CAPM을 나타내고 삼성전자의 균형 수익률을 얼마인가 구해래요. CAPM을 나타내 봅시다. 아까 그 CAPM식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ERI는 RF 플러스 이때 ERM과 요 베타 I와의 관계식이 바로 CAPM입니다. 캐피탈 에셋 프라이스 모델. 그럼 여기다 이제 구체적인 값을 넣어봐요. RF 정기예금 금리가 4%라고 했죠. 4 더하기 요게 10이라고 그랬죠. 10 빼기 4 곱하기 베타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나온 식이 바로 CAPM이에요.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여기가 베타고요. 베타와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CAPM이라고 그랬죠. 이 식을 보면은 절편이 뭡니까? 4죠. 절편이 4.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6이죠. 이 기울기가 6이에요. 이런 직선식이죠. 마치 그거는 이런 거 똑같아요. y 이꼴 4 플러스 6x 이런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식이 바로 CAPM이에요. 식이. 왜 이름을 프라이싱 모델이라고 하냐? 그거는 여기서 구한 균형 수익률로 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의 베타가 2.0이랍니다. 그럼 삼성전자 베타가 2.0이면 여기다가 2.0이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해서 구해봅시다. 이게 얼마인가? 여기다가 2를 넣으면은 6이 12에다가 4 더하니까 16이 되나요? 16%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 주식 가격을 구할 때는 삼성전자의 그 현금 흐름을 16%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한 할인율로 가격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식을 CAP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APM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기업의 베타를 넣어서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데 그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이용되냐면은 첫 번째 주식의 균형 가격을 산출하는 데 이용된다. CAPM으로 구한 균형 수익률은 주식의 균형 가격을 구하면서 배당금의 현재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할인율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가격을 산출하는 데 이용이 되는 모델이라고 해서 CAPM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자본 비용을 산출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주주들에게 자본 비용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자본 비용의 지급으로 올려줘야 될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16% 균형 수익률이 나왔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는 그 주식을 발행할 때 16%의 자기 자본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즉, 그 주식을 산 사람한테 16%의 수익률은 올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주주들이 주식을 내다 팔질 않아요. 또 기업가치평가에서 자본 예산에서 우리가 실물 투자안의 균형 가치를 구하면서 그때는 할인율을 몇 프로다 이렇게 주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무에서는 이 CAPM을 통해서 기대 수익률을 구해요. 그걸 가지고 그 자본 예산에서 실물 투자안의 균형 가치를 구하는 할인율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여기는 잘못 썼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기업가치 평가가 아니고 투자안의 평가. 그런데 이제 기업가치 평가는 자기 자본 가치를 구할 때 순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할인율로 쓰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재무 관리를 깊이 있게 더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식을 계속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업 재무 수준에서만 딱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살펴본 내용 정도로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위험이란 미래 수익의 변동성을 말한다. 그래서 분산이나 또는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한다. 또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되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고 이것은 개별 기업의 특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다. 또 분산 투자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위험이 있는데 이것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주로 거시경제 변수에 의해서 나타난다. 체계적 위험은 베타로 나타나는데 이 베타가 기대 수익률과 양의 관계를 갖는데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쪽이 베타, 이쪽이 기대 수익률, 그리고 이런 직선식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CAPM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CAPM을 통해서 특정 기업의 균형 수익률을 구해서 그걸 할인율로 주가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본 조달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겠어요. 자본 조달에 대한 기초 개념, 그리고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 또 중간적 성격으로 옵션부 증권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